저는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주역 소프라노 에밀리 윌슨입니다. 오늘 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무대를 앞두고 있었죠.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곡을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떨리는 건 무대 때문만은 아니었죠. 옆자리에 놓인 낡은 LP판이 자꾸만 제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에밀리, 5분 전입니다. 무대 감독의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연장 안은 이미 2,000여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고 합니다. 커튼 사이로 객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죠. 첫 줄에 앉아 계신 한국 교민들의 표정이 유독 기대에 차 보였습니다. 다음은 에밀리 윌슨의 특별 무대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곡 사이찬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소개가 끝나자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영국의 소프라노가 한국 노래를 의아한 표정들이 역력했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절을 시작했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순간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한국어 발음이 완벽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노래가 품고 있는 깊은 슬픔이 전해진 걸까요? 노래가 중반을 향해 갈수록 객석 뒤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교민들의 반응이 놀라웠죠.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듯 보시다가 점점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들이 늘어갔습니다. 마지막 소절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특히 한국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장실 거울 앞에 다시 앉아 LP판을 바라보았죠. 6개월 전 이 음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옆집에 사시는 김정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에밀리, 잠깐 들어오겠니? 할머니는 제가 6살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할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가족을 잃고 영국으로 이주하신 분이었죠.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할머니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LP판이 들어있었죠. 레이블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사이찬미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 노래를 완성해줄 사람을 기다려왔단다. 네가 그 사람일 것 같구나. 그 말씀을 끝으로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할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100년 전 윤심덕이 부른 노래가 한국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할머니의 손을 거쳐 이제 제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발견한 오래된 턴테이블로 LP판을 처음 들었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잡음 섞인 음질 속에서도 선명하게 전해져 오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있었죠. 이 노래 혹시 사이찬미 아닌가요? 옆에 있던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이었던 간호사는 이 노래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 주었죠. 1926년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남긴 유일한 음반이라고요. 바로 그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회를 찾아갔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과거를 알고 싶었죠. 한인회장 박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언니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언니가 계셨다는 사실도 몰랐죠. 박민수 회장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김소피아, 1920년대 도쿄음악학교에서 윤심덕과 함께 공부했던 분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두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윤심덕, 다른 한 명이 바로 할머니의 언니 김소피아였죠. 김소피아는 윤심덕의 마지막 제자였어요. 사이찬미를 녹음하던 날에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926년 8월 3일 마지막 레슨을 마치고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지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소피아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앨범을 넘기자 충격적인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의 모습이었죠. 김소피아는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LP판입니다. 윤심덕이 직접 전해준 사이찬미 원본이에요.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가진 LP판이 그토록 역사적인 음반이었다니요. 박민수 회장은 낡은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제이주 당시 김소피아가 남긴 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김소피아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매일 밤 이 노래를 부른다.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도 내 마음은 따뜻하다. 김소피아는 평생 이 노래를 지켜왔어요.
여동생 정희에게 전해주기 전까지. 할머니가 왜 저에게 이 LP판을 맡기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음반이 아닌 100년의 역사가 담긴 유산이었던 거죠.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윤심덕의 친필 메모였죠. 이 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언젠가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방 한켠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한영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죠. 에밀리 혹시 관심 있나요?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100년 전 윤심덕의 꿈, 김소피아의 헌신,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제게로 이어진 것 같았죠. 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설원을 건너던 김소피아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영수교 기념 공연을 준비하며 사이찬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런던 대학교 음악도서관에서 1920년대 자료를 뒤지던 중 뜻밖의 인연을 만났죠. 혹시 사이찬미를 찾고 계신가요? 돌아보니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사학과 도진우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마침 영국에서 윤심덕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LP판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도진우 교수는 제가 가진 LP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음반 표면의 독특한 흠집 자국에 주목했죠. 이건 단순한 긁힘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새겨넣은 무언가가 있어요. 특수 장비로 살펴본 LP판의 표면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음악이 새겨진 홈 사이사이에 미세한 글자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하던 암호 전달 방식과 유사해요. 도진우 교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도쿄 음악학교에는 조선인 유학생들의 비밀 조직이 있었다고 해요. 윤심덕도 그 조직의 일원이었죠. 그 시절에는 우리말로 된 노래조차 자유롭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리랑 같은 민요도 금지되었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려는 공연은 더더욱 불가능했고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아픈 역사의 무게가 전해져 왔죠. 그래서 그들은 서양 음악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도진우 교수는 특수 재생장치를 가져왔습니다. LP판의 비밀홈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죠.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다른 멜로디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사이찬미 속에 독립군 아리랑을 숨겨놓다니. 그렇게 숨겨진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투쟁의 노래였죠.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이중으로 녹음된 이 음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 기록도 찾아냈죠. 윤심덕과 김소피아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사이찬미는 예술을 가장한 항일 운동의 도구였던 겁니다. 새벽이 되어갈 무렵 도진우 교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음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심덕과 김소피아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고 싶었죠. 무엇보다 이 노래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을까요? 언니가 남긴 LP판이 이토록 위대한 역사의 증거라는 것을. 할머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제게 이 음반을 맡기셨는지. 도쿄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런던까지 1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노래. 이제 저는 그 여정의 마지막 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이찬미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는 100년 전 윤심덕의 목소리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리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우 교수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윤심덕의 음반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이건 1926년 8월 3일 녹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심덕의 마지막 녹음본이죠.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음반을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LP판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상태는 훨씬 더 나빴습니다. 음반 복원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만 쉽지 않네요. 특히 후반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그때 도진우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두 음반을 동시에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에밀리 씨가 가진 LP판과 이 음반을.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두 음반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이건 같은 곡의 다른 버전입니다. 마치 퍼즐의 두 조각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LP판에는 전반부가 선명했고 새로 발견된 음반은 후반부가 더 깨끗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가 더 있습니다. 음반 분석 과정에서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음반의 홈이 만드는 특별한 문양이었죠. 이건 한글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새겨넣은 문장이에요.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또렷한 한글이 보였습니다.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는 마지막 소절에 있다. 우리는 곧바로 음반의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수백 번의 재생 끝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것은 단순한 이별의 노래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한과 의지를 담았다. 윤심덕의 육성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몰래 녹음해둔 메시지였던 거죠. 김소피야, 이 비밀을 부탁하오. 언젠가 우리의 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00년 전 윤심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도진우 교수는 자료를 더 찾아보다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26년 8월 4일자 신문이었죠. 윤심덕과 김우진 관부 연락선에서 투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기사 어딘가 석연치 않아요. 기사 속 시간과 장소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정말 자살이었을까요? 에밀리, 이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두 음반이 그 열쇠가 될 거예요. 밤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작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이 100년 전과 오늘을 이어주는 것 같았죠. 할머니,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윤심덕 선생님과 김소피아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연구소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100년 전 이날 윤심덕은 마지막 녹음을 마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울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이찬미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 발성법을 배워야 했거든요. 도진우 교수의 소개로 국립국악원의 이미현 명창을 찾아갔습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이셨지만 맑은 눈빛에서 예술가의 기품이 느껴졌죠. 그래, 내가 바로 그 영국 소프라노구나. 김소피아의 제자가 내게 이 소리를 전해주었단다. 이미현 명창은 제게 특별한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에서 시작해 가슴을 거쳐 목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발성법이었죠. 서양 발성은 머리 울림을 중시하지. 하지만 우리의 소리는 배꼽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단다.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클래식 발성으로 단련된 제 목소리는 자꾸만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려 했죠. 조급해하지 말거라. 진정한 한의 소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매일 아침 이미현 명창과 함께 호흡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산사에서, 때로는 한강변에서 소리를 냈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한국인의 피가 깨어나고 있어. 점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양 오페라의 테크닉과 한국 전통 창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시작했죠. 이제 진짜 사이찬미를 부를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음반을 한번 들어볼까? 이미현 명창은 오래된 축음기를 꺼내오셨습니다. 제가 가진 LP판과는 또 다른 버전의 사이찬미였죠. 이건 김소피아가 시베리아에서 부른 녹음이었다. 마지막 제자가 내게 전해준 거지. 잡음 섞인 음질 속에서도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심덕의 원곡과는 미묘하게 다른 창법이었죠. 들리나? 저 한숨 같은 여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메아리. 매일 밤 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목이 쉬고 성대가 붓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내 소리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윤심덕의 진정한 목소리가 보여. 어느 날 이미현 명창이 오래된 한복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김소피아가 남긴 것이라고 했죠. 이건 윤심덕이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입었던 한복을 본떠 만든 거란다. 이제 네가 가져가렴. 한복을 입어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100년 전 그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진정한 사이찬미를 부를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그들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전통 발성법을 익히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린스키 극장에서 긴급한 연락이 온 거죠. 에밀리, 다음 주 라 트라비아타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에 몰두하느라 주역 계약을 잊고 있었죠. 급히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리허설 첫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휘자가 제 목소리를 듣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이게 무슨 일이죠? 당신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한 겁니까? 음악 감독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발성을 익히면서 생긴 변화를 지적하더군요. 이대로는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에밀리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윤심덕의 진정한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성대가 붓고 염증이 생겼다고 했죠. 최소 한 달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라면 성대 결절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공연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목소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때 도진우 교수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급히 런던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윤심덕도 같은 고비를 겪었다고 합니다. 사이찬미를 녹음하기 직전에 도진우 교수는 윤심덕의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양식 발성과 전통 창법 사이에서 고민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목소리를 잃은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죠. 다가오는 공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극장 예술 감독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요? 사이찬미로 특별 공연을 준비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시도해보자는 거였죠. 당신이 지금 보여주는 이 혁신적인 시도,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술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도진우 교수는 곧바로 대본 작업에 들어갔고 저는 두 가지 발성법의 조화를 위해 더욱 정진했죠. 할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소리를 찾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매일 밤 윤심덕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김소피아의 일기도 반복해서 보았죠. 그들의 삶에 더 깊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도진우 교수가 쓴 대본은 특별했습니다. 1926년 8월 윤심덕이 사이찬미를 녹음하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제가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 순간까지 시간을 넘나드는 구성이었죠. 두 개의 시간이 무대에서 만나는 거예요. 과거의 윤심덕과 현재의 에밀리가 대화하듯이 무대 디자인도 새롭게 시도했습니다. 한쪽에는 1920년대 일본 녹음실이, 다른 쪽에는 현대의 런던 오페라 하우스가 공존하도록 했죠. 오케스트라 편성도 독특했습니다. 서양 악기와 한국의 전통 악기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죠. 해금의 애절한 선율이 바이올린과 어우러지는 순간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클래식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예요. 지휘자의 말처럼 우리의 시도는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윤심덕과 김소피아가 꿈꾸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리허설이 진행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양 발성과 한국 전통 창법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죠. 이제 진정한 에밀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당신만의 사이찬미가 태어나고 있는 거죠. 음악 감독의 말에 모든 단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즐기고 있었죠. 드레스 리허설 날 저는 김소피아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100년의 시간이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윤심덕 선생님과 김소피아의 꿈을 제 목소리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공연 전날 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미현 명창이 직접 런던까지 오신 거예요. 내 연습 동영상을 봤단다. 이제 정말 내 안에 그들의 영혼이 깃든 것 같구나. 이미현 명창은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닌 마음이라고, 진정한 예술은 시간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다고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동안 가슴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죠. 드디어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이례적인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한영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 공연 사이찬미가 올려지는 날이었죠. 분장실 거울 앞에서 김소피아의 한복을 입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의 LP판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토록 큰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5분 전입니다. 무대 감독의 안내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객석에는 특별히 초대된 이미현 명창을 비롯한 한국의 음악계 인사들이 자리했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커튼이 올랐습니다. 무대 위로 1926년 일본 도쿄의 한 음반 녹음실이 재현되었죠. 저는 윤심덕이 되어 첫 소절을 시작했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순간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양 오페라의 기교와 한국 전통 창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소리가 극장을 가득 메웠죠. 이막에서는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되는 김소피아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LP판을 품에 안고 눈보라를 헤쳐가는 장면에서 관객들의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마지막 장면, 현대의 무대로 돌아와 사이찬미와 아리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윤심덕의 영혼이 깃든 것만 같았죠.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노래가 끝나고 무대가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객석의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죠. 커튼콜에서 이미연 명창이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시며 속삭이셨죠. 윤심덕도 김소피아도 지금 이 순간을 보며 기뻐하실 거야. 공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 세계 투어도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실에 계신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였죠. 비록 의식은 없으셨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공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사이찬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윤심덕의 노래는 이제 제 목소리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이 노래가 들려주는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창밖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이 소리의 울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2024년 12월 런던의 겨울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베리아 벌판을 건너던 김소피아의 발자취를 덮어주듯이 하얗고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죠. 그럼 지금까지 감동 한가득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 가득한 사연을 전달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